네, 저는 제 체격만큼이나 무대를 넓게 쓰는 사람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대치본원 총괄을 담당하고 덕수에듀케이션의 영어교육연구소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설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내심 저쪽에서요, 만약 우리 부원장님이 인사를 드렸을 때보다 박수가 적게 나오면 다시 입시동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대치동에 오래 있었다. 오래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대치동을 경험했고, 이제 그렇게 경험한 대치동의 어떤 하나의 공식 같은 오늘 이제 전략을 그래도 학부모님들께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 천안 불당 캠퍼스에 감사해 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저희 덕수학원 캠퍼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제가 이거 할 소위 이제 짱은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뜻인가 봐요. 네, 소위 이거 할 짱은 아니에요. 제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제가 정말 아이돌처럼 전국을 돌아다녔죠. 근데 여기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이 거의 한 반년을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천안 지역, 천안의 대치동, 불당동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한번 이 내용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입까지 1등하는 대치동 전략입니다. 어떤 단어에 꽂히세요? 1등 아니에요? 엄마랑 선생님 무조건 1등 100점입니다. 대치동 네, 이건 왜 이럴까요? 슬라이드가 보여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치동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치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2009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대치동 영어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왜 알아야 할까요? 대치동이 정답이니까? 아니에요. 대치동 거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치동의 거품이 얼마나 많냐면요, 대치동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아이들의 그 현상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참 피크를 찍을 때는 저희 한 반에 대치동이 그 정원도 9명, 1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5명, 6명이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계속 벽을 찔러요. 수업 중에. 어떤 아이는 계속 윙크를 해요. 다 틱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 내고 1시간 동안 이 좌뇌 우뇌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받는 학생이 제 제자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뭘 하냐면 30분은 기계를 보고 버튼을 막 누른대요. 그리고 30분은 안마를 받는대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대치동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바르고 맞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주면 이럴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단순히 엄마 아빠인 나의 어떤 금전적인 소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어 교육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 영어 교육의 흐름을 13년 이상을 한번 쭉 같이 훑을 거예요. 그리고 입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환경의 변화는 예전 일이 아니죠.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2019년에 제가 이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모르죠. 정권 바뀌면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잖아요. 올 4월부터. 그런 것들과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대치동의 학습 전략이 먹힐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대 빠른 영어 교육의 정석이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으로는 좋은 학원, 이거는 정말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로서 우리가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학원을 선택하느냐라는 기준에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학부모님도 공부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다들 긴장된 상태에서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영어교육의 변천사를 제가 아까 2009년부터 쫙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키워드를 짚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2009년입니다. 외고 진학의 필수 조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혹시 이때 당시에 공부하셨던 어머님 계신가요?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입시 트렌드를 난 안다. 외고 진학의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난 안다. 아마 교육 현장에서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대치동 안에서만. 이게 대치동 영어교육의 변천사잖아요. 다른 지역은 또 달랐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토플 만점 그리고 고3 수학을 완성해야만 외고를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에 가서 토플을 만점을 받는 공부를 하고 고3 수능 수학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외고 가기 전에 이건 해놔야지 외고를 갈 수 있어 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토플 시험을 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학부모님이 덕스를 다니고 한 6개월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작년에도 토플 80점이었고 올해도 토플 80점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덕스를 다니면서 하나도 늘지 않았다. 그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친절한 상담자는 아니었어요. 내년에도 80점일 거다. IBT 토플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성인 토플을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영어 실력이 아무리 올라가도 어휘력이 늘고 문장 해석 능력이 늘어도 얘는 아직 흔히 말하면 초딩이라고요. 중학교 3학년도 여기 수염이 거뭇거뭇 나 있는데 스탬프판을 다 찍어가지고 선물을 받으러 오니까 그래 너는 주 1회간이니까 이거 모으기 쉽지 않았겠다. 2개 골라 하면은 내가 햄을 쭉 웃는다. 그런 애한테 성인 시험, 성인의 인지 능력을 요하는 질문에 영어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하는지를 보는데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 트렌드가 계속 흘러가니까요. 2011년에는 학습량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키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왜냐? 아동학대라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토플 보캐블러리를 주당 500개를 아이들이 암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이건 아동학대라고. 근데 애들이 해요. 이걸 애들이 해요. 지금 아이들 야 50개 암기시키는데 미치겠 녹음하지 않으시죠? 네. 50개 암기시키는데 달달달달 볶아야만 간신히 하는데 500개 10배를 하라고 하면 할까요? 이때는 정말 학습량이 최고조에 달하고 정말 영어학원이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이러한 학습량 최고조 이게 계속 쌓이니까 2012년에는요 단대고고, 희문고, 경기고, 숙명여고 이런 곳들 있죠. 강남 8학군이라는 곳들 이런 곳들에서 뭐 외고, 자사고, 특목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신 영어가 3등급이나 5등급이 나와도 수능 1등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얘네들이 절반 이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회귀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특목고를 가려고 했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아주 영어학원은 황금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수학학원을 하나 차릴까 싶어요. 그런데 2015년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영어보다 수학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전까지는요. 어머님 우리 누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스케줄이 월급에서 화목으로 바뀐다고 5월달에 얘기를 해도 무조건 바꾸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레벨업을 했구나. 그럼 다른 학원으로 갈게요. 수학을 조정을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 학원의 적은 덕스 학원의 적이 ILE가 아니라 다른 수학 학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때 이러한 발표가 납니다. 영어로 절대평가,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지만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절대평가 할 거다. 그리고 수시 비중이 70%까지 늘어나요. 아니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똑같은 1등급인데 왜 10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예전에는 이 공부를 하는 거에서도 암묵적인 룰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지금 거의 대다수는 덕스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암묵적인 룰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글 떼듯이 알파벳을 떼고 좀 잘하는 아이라면 영어 유치원을 5세, 6세, 7세, 3년 다닌 다음에 대치동의 메이저 어학원 3대 어학원 중에 하나를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수능 레벨을 마무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토플 레벨을 마무리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영어 입법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논술이나 학교 예시를 정리해야지 이런 룰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원도 편했습니다. 뭐냐면 4학년 대부분 비슷한 실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영어 늦게 시작해도 돼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때부터 학원에 이런 전화가 걸려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알파벳 가르쳐줄 수 있는 전화가 대치동 학원들한테 온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2019년이 되면서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걸 하고 자사고랑 특목고는 없애버리겠다. 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뭘 위해서?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사교육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살아남는 영어,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돼도 1등하는 영어. 대치동은 또 그렇게 카피를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해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이제 내신 3등급도 수능 영어 1등급을 답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022년 지금의 대치동 영어의 현주소는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치동 영어의 현주소는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신 3등급도 수능 1등급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의 내부적인 요인, 학습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절대적인 학습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덕수학원의 1학년 학생은 영미권에 몇 학년을 공부할까요? 그렇죠. 객관식이어야죠. 자, 1번 1학년, 2번 2학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부원장님? 뭐 선물을 걸까요? 제가 이런 설명할 때 주로 책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책은 엄마만 좋아하는 선물이구나. 이런 설명회 가서 책 받아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2번입니다. 덕수학원의 1학년 학생들은 영미권의 2학년 학습을 하죠. 자, 그럼 영미권 2학년은 국내 교과서 기준으로 몇 학년일까요? 자, 보기 1번 중학교 1학년, 2번 중학교 2학년. 저는 지금 계속 답을 2번으로 드리고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덕수학원의 2학년은 3학년 공부하고 한국의 교과서를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정도 수준의 어휘와 문장 능력을 학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다가요, 5학년, 6학년쯤 되면 이 덕수에 계속 보내는 게 맞나? 애한테 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명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애한테 너 투부정사에 몇 가지 용법이 있는지 알아? 엄마 투부정사가 뭔데? 이러면 이제 걱정 터지는 거죠. 이 중학교 가야 되는데. 주로 이제 요한 걱정은 언제 하시냐면 11월에 많이 하십니다. 수능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도 걱정을 해요. 마치 당장 내년에 본인이 수능을 볼 것처럼 선생님 제가
관사를 모르는데 이대로 덕수를 다녀도 될까? 이런 소리를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5학년, 6학년이면 영미권 6학년, 7학년에 학습을 하고 이제 4학년 때 영미권 학년으로 5학년이면 국내 교육과정이 다 끝납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더 이상 국내 교육과정에선 저희가 비교해드릴 게 없고 그래서 아카데믹 잉글리시 토플 레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다가 빠르면 5학년, 늦어도 6학년 때 내신 학원으로 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쭉 떨어집니다. 언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던 공부로요. 물론 인지 능력은 다르죠. 학습 수준도 떨어졌고요. 두 번째, 학습량도 저하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한 지문을 가지고 이만한 민지본을 해주죠. 그래서 처음에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지문을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빈 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을 지워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아 보이고 5학년, 6학년 수능 레벨을 마무리한 아이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죠. 그래,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라고 계속 보내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외부적 요인입니다. 바로 절대평가와 EBS 연계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특구 아이들이 유리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특구에 많이 단대보고 보수형 다 충절위원이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특구에 많이 모여있고 아니 절대적으로 천안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래요. 여기 또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고향을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거기도 비슷할 것 같다. 어쨌든 더 시골에 계신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일반고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특목고가 더 유리하고 교육특구가 더 유리했던 게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EBS 잘 보면 돼요. 게다가 90점이면 9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이 1등급이 되죠. 그런데 자사고나 특목고는 같을까요? 절대로 다릅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은 3등급, 4등급이어도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뭐 토플 성적을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절대적인 학습량에서 초등 시절부터 앞서 나가 있고요. 가서 그 잘하는 수재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다시 살아남으려니까 또 압도적으로 학습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이 아이들한테 일반고 아이들이 밀려요. 자, 두 번째 대치동의 특징은 제가 또 수학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수학 선행.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수학 선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도 선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는 수학이든 선행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시켜주셔야 돼요. 단, 과도한 선행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선행하는 것이 문제인 건가? 이게 실제 제 경험인데요. 한 2018년 그쯤에 그때부터도 이 트렌드가 이어진 거죠. 초등학교 6학년 하고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 학부모님이 한 달 휴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휴원하세요? 근데 수업 좀 끝내고 오려고요. 그래서 그놈이 끝낸다. 마무리, 완성. 우리가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들.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뒤에 뵙겠다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전화했죠. 왜 안 오시냐고. 한 달만 더 달래요. 그래서 뭘 끝내시는 거냐고 도대체 했더니 그러니까 실력 정석을 끝내려고 그걸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더 저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제가 그쯤에 한 티역에 수학학원 원장님이 알고 봤더니 학부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원장 대 원장으로 도대체 수학학원 때문에 힘들어서 영어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학부모님들이 그룹으로 데려와서 초등 수학이 끝났으니 중등 수학을 시작해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 좋아. 할 수 있어. 덧셈, 곱셈, 나눗셈 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수학 용어를 얘네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그 관점입니다. 아이들도 영어든 수학이든 인지 능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들이 있는데 적정한 선에 제가 요거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목표 없는 사교육 쇼핑 되게 자극적이죠. 여기가 그렇다는 게 저는 지금 대치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선행하는 거거든요. 대치동의 영어가 선행을 진짜 심하게 할 때 어디까지 선행인지 아세요? 1학년 아이들한테 영미권 4학년 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교재를 4학년 아이한테 보여드렸을 때 어머님이 유치원 때 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치원 때 이런 거 시켜서 지금 이거 한 거라고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고 적정한 선행 그리고 영어와 수학을 같이 병행하면서 두 가지가 계속 롱런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선행은 우리 아이를 계속해서 1등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목표 없는 사교육 쇼핑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이 전국의 교육 특구의 공통 스케줄이기 때문에 수학 몇 개 보내세요? 2개 보내시죠. 사고로 명사. 영어는 덕수만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덕수가 책을 많이 읽히지는 않잖아 하시면서 영도 보내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다 지금 혹시 이쪽이 저학년 부모님이신가요? 그때는 많이 읽히고 싶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어 Y지만 그 다음에 예체능 하나 정도는 뭐 좀 다뤘으면 좋겠어서 또 하나 이러다 보면요 저보다 더 바빠요 애들이.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스케줄이 있는 중학교 1학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그때 잔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스케줄이 시작돼서 그때 스케줄이 끝나는 아이였는데 얘가 학원에 오면요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연습장을 붕 찢어가지고 거기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쓴 에세이가 과연 얼마나 퀄리티 있고 그게 정말 영어 노술일까요? 불러서 그리고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익스큐즈 노트 숙제 안에 오면 받아오는 그 노트를 단 한 번도 안 받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에 3개 받는 날에 옆에서 친구들이 그래 너 그걸 부채질로 할 수 있겠다 야.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 불성실한 아이인 줄 알았더니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도 배운다더니 뭐 철학은 뭐하니? 그랬더니 중요한 사상가들의 사상과 그래서 그냥 얘기하자 그래서 이건 얘랑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스케줄 조정했더니 첫 번째 숙제를 배우기 시작해요. 갑자기 성적이 스케줄 조정한다고 확 오지 않아요 어머님들. 첫 번째 숙제를 배워요. 두 번째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숙제가 됐으니까. 세 번째 성적이 올라요. 이 목표 없는 사교육 쇼핑만 안 하고 과도한 수학 선행만 안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의 속도 방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대치동은 그 유혹을 못 끊죠. 왠지 아세요? 옆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그 13년간의 쭉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은 항상 영어 교육의 목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카데믹 잉글리시, 토플 레벨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인풋하는 공부를 앉아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걸 탑 클래스의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학원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표점은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어도 목표점이 단 한 번도 덕수도 마찬가지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입시가 이렇게 변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확대되는지 우리는 늘 서울대로 예를 들어야 와닿죠. 정시가 확대되는데요. 서울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시로 30% 정도의 아이들을 뽑았어요. 이 정도면 한 10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는 40%가 넘게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500명 정도예요. 1,400몇 명? 문제는 이것 때문이에요. 수시 2월 비율. 이것까지 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수능을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절대평가시키겠다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9년부터 교육감들이 계속 만나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정시를 확대하는데 수능을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격고사화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9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은 1등급. 옛날 우리 때처럼 백분율이나 석차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뭐 4%까지가 1등급이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특히 절대평가가 되면 아이들의 학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서울대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영어를 해요. 기초 영어부터 고급 영어까지 있는데 고급 영어는 이제 텍스 1등급부터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고급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비율이 2018년 이후로요. 거의 30%에서 10%대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초 영어를 들어야 되는 아이들이 원래 10% 미만이었는데 올해 30%가 넘는데 28%가 된대요. 서울대 아이들조차도 영어를 1등급 받아서 들어갔지만 그 질적인 수준에서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까지 절대평가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 똑같겠죠. 근데 대학은 어떻죠? 똑똑한 애들을 뽑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잘 가르쳐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은 대학원에 많이 들어올 인재, 취업이나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대학은 아웃풋, 그런 작업고사들을 잘 볼 수 있는 인재를 뽑고 싶겠죠. 서울대가 90점 하는 1등급을 뽑고 싶겠어요? 100점 하는 1등급을 뽑고 싶겠어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100점 하는 1등급이겠죠. 그럼 뭘 봐야겠죠? 대학별 고사를 봐야죠. 그래서 대학별 고사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대학별 고사를 본다면 뭘 볼까요? 또 애들을 데려다가 지필 문제를 내놓고 뭐 서울대는 텍스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애들 데려다가 또 그냥 객관식 문제 찍는 거 줄까요? 논구술 부활하겠죠. 이게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특목고 폐지. 특목고 폐지한다고 2019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몇 년을 자사고가 소용하게 만들었죠. 근데 존치한다잖아요. 특목고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때 당시 2019년 당시에 예비초 5학년 아이들부터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되면 마치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생들처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선택 과목은 내가 원하는 나의 꿈같기, 그놈의 꿈같기 그걸 살려서 선택을 해서 듣고 아주 멋진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학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때 당시에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은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모든 학교에. 정말 총 학교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은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했던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너는 이렇게 5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뭘 만들고 여기서는 뭘 만들고 여기서 뭘 만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 어때? 애들을 돌아다니는 거? 그래?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놓은 대안은 선생님이 돌아다닐게. 플러스 선택 과목은 지역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과연 스페인어를 전공한 강원도 원주에 그게 가능한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도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은 그걸 전공한 선생님들을 선택과목 선생님들로 배정했는데 유일하게 언어 중에 스페인어는 영어과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열 몇 시간 가르치고 자격증을 주고 그 사람들 보고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운 아이들이 그 선택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결국 또 주요 학군이나 교육 특구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도. 근데 이 고교학점제랑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해버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 비율 확대하라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메커니즘을 아시면 왜 덕수를 다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덕수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덕수가 정답이라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특목고가 존치되면 이거 일반고 전환이 안 되고 국교 소환할 대신 오히려 더 극대화가 되니까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요 2019년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아세요? 끝까지 폐지가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보자 특목고였어요. 지금은 다시 존치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도 다시 또 특목고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학습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결국에는 영어는 내신과 수능, 어학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이 어학이라는 게 따로 들어있죠. 다른 과목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건 다른 과목들은요. 내신과 수능이 다시 또 분리가 되지 않는데 영어만 이게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입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각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리스닝입니다. 자, 영어 하면 영어의 자리 영역하면 리딩부터 탁 나오죠. 근데 제가 리스닝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생각보다 등한시하셔서 제가 이걸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수능에서 리스닝은 몇 문제일까요? 얼핏 저기 어디서 20 이렇게 거의 맞으셨어요. 자, 수능에 45문항 중에 17문항이 듣기입니다. 어릴 때 저는 듣기를 한 문제를 틀려서 영어의 등급이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영어의 등급이 바뀌면서 대학에 간판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듣기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38%나 차지합니다. 자, 우리 5학년, 6학년 되면 문법 하시죠? 문법 문제 몇 문제인지 아세요? 2문제일 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1문제였어요. 물론 문법을 알면 글의 구조가 보이고 해석이 좀 더 빨라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압도적으로 듣기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학교 내신에서도 고등 내신의 7에서 맥시멈으로 10%까지 차지하는 게 듣기입니다. 근데 여기 천안에서도 좀 좋은 고등학교라고 말하는 학교들은 이제 그렇게 시시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강남 파라콘들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이제 고등아이들의 교과서도 하지만 문제집 하나씩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평가들, 모평, 학평 이런 것들 보죠. 예전에는 기출문제로 내가 배운 거 안에서 나왔는데요. 요즘은 배우지 않은 지문들을 가지고 듣기 평가를 굉장히 긴 지문을 한 번에 들려주고 해결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별력이 없어지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거기다 플러스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듣기 평가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듣기의 추세 속에서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학습 키워드. 첫 번째는 인텐시브 리스닝과 익스텐시브 리스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덕서학원의 리스닝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 덕서학원의 리스닝 책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스토리가 쭉 있고 리슨 케어풀리 해갖고 빅칸 있잖아요. 그거 쭉 듣고 뒷장 넘어가면 객관식 문제 10문제 풀고 딕테이션 문제 10문제 풀죠. 자, 객관식 문제 10문제가 익스텐시브 리스닝,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10문제가 인텐시브 리스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입사해서 제일 힘들었어요. 익스텐시브 리스닝과 인텐시브 리스닝. 이 발음하는 부분이에요. 자, 재밌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 이 익스텐시브 리스닝은요,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게요. 제발 그 리슨 케어풀리에 딕테이션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엄마랑 선생님 항상 이런 욕구가 있죠. 빈칸 있으면 채우고 싶은 욕구. 네, 그거 안 채워도 돼요.
자, 그리고 인텐시블 리스닝은 집중 듣기라고 해서 짧은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연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죠. 두 번째 학습 키워드는 뉴스 청취입니다. 뉴스 청취는 그냥 단순히 배경 지식을 확장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점점 내가 배우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리스닝 실력의 향상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세 번째는 딕테이션입니다. 인텐시블 리스닝이 딕테이션인데 여기서 왜 또 딕테이션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딕테이션은 그런 딕테이션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덕서학원의 익스텐시블 리스닝 있죠. 쭉 스토리 듣고 빈칸 있었던 부분. 거기에 뭔가를 정체우기 쉽게 하시면 거기 키워드 적는 연습을 좀 시켜주세요. 그 점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이들이 한 번에 들어야 되는 양이 좀 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학 갈 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짧은 지문 하나 들려주고 몇 가지 단어들만 캐치하면 그 사람의 그 화자의 기분이나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수능에는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거나 듣기 평가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에는 이런 경향이 점점 더 길어지죠. 그래서 긴 호흡 듣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을 딕테이션 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리딩입니다. 리딩에서 자, 이건 질문이에요. 수능, 재원생학 부모님들은 이 질문을 제일 처음 손을 드시고 맞추시면 보원장님, 다음 턴 교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애가 수능 볼 때까지. 근데 제가 그 손을 들고 정답을 맞추시는 첫 번째 분이에요. 자, 수능 리딩. 어큐러시랑 플러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accuracy. 저기 손을 드셔야 돼요. 네. accuracy.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답입니다. 네, 저기 이게 그런 게 있네요. 저기 두 분 다 어쨌든 오답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하신 거거든요. 손을 드셨으니까.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아니에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얘기였으니까요. 여기 뒤에서 두 번째 학부모님하고 저기 계신 학부모님은 따로 체크하셔서 말씀 주시면 제가 교재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 15만 원 걸어야 답이 나오죠. 네. 자, 수능 리딩. 잠깐만요. 지금 교재를 공짜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녹화가 하고 있는데. 자, 어큐러시랑 플러시 중에 플러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하세요. 정답을 맞추셨지만 이제 왠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45문항 중에 17문항이 듣기면 뭐 절대적으로 문법 포함해서 독해가 지금 28문항이라는 거죠. 플러시는 정확하게, 플러시는 전체적인 흐름. 자, 보세요. 남아있는 듣기를 끝내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10문제를 풀어서 10문제를 다 맞췄어요. 어떤 아이는 20문제를 풀어서 15문제를 맞췄어요. 누가 성적이 당연히 높죠? 두 번째 아이죠. 수능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 와중에 답다리처럼 정확성,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읽고 있으면 일단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 마치 그 운영부의 변호사의 고래퀴즈 같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큐러시랑 플러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일단은 지문을, 그의 수능 지문을 다 읽는 거예요. 일단은 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고등 내신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독해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데서 변별력이 잘 안 갈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집,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교육특구에서는 1년 전에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1년 뒤에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연습하고 대비할 시간을 줬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독해져가지고요, 선생님들도 실력이 늘고,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모평을 보고 7월에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뭘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문제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교과서, 일반 문제집, 그 다음에 모의평가, 학력평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영미원서 발제 트렌드도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학교에서 국제고가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기벌을 읽게 하거든요. 우리 덕서학원에 6학년 아이들이 읽는데 기벌을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읽게 하는지 아세요?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한글.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어쨌든 원서를 읽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우리 경기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 포인트, 학습 키워드 첫 번째는 노블 리딩입니다. 왜 제가 노블 리딩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플로우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쭉쭉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사전 찾지 않고 그냥 쭉쭉 읽고, 우리 아이들 요즘 이 텍스트 리딩이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오디오로 자꾸 듣는 연습을 시켜주시니까 5학년, 6학년 됐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 덕수에서 주면 처음에 입학하실 때 소설책 보고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쉬워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데 상담할 때 10년 전에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근데 소설은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였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지금도 소설 수업 때문에 나와요. 책 읽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가 그러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고 그런 말씀하시나요? 제일 휴원의 사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책이 너무 어렵다예요. 책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그만큼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진드간에 앉아서 텍스트, 팔자로 된 텍스트를 쭉쭉 읽어내려갈 힘이 부족한 거예요.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이 연습을 초등 때 안 해놓고 중등 때, 고등 때 한다고 될까요? 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학년일 때 책을 더 많이 읽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계속 같은 책만 읽어요, 선생님. 저는 좀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읽은 책을 빼서 버렸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독의 종류가 반드시 새로운 책을 읽는 것만이 다독은 아닙니다. 하나의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돼요. 저는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읽는 시점마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 같아요. 실제로 독서학원에서 6학년 때 아빠 따라서 이제 1년 정도 미국에 갔어야 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도 꼭 덕수를 보낼 거니까 돌아왔을 때 읽는 소설책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렸어요. 얘가 정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설책을 읽을 때가 됐죠.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책 거기서도 읽었잖아. 알고 봤더니 무슨 선생님을 붙여서 그 책을 읽히시면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땠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그때 그 책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업하면서 다시 읽고 저 울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많이 읽히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라도. 단어컨대 만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학습입니다. 동의어, 반의어 학습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왜 그럴까요? 수능에서 어휘 문제 몇 문제 나올까요? 네,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이번에는 문맥 속의 어휘랑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어휘 문제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어휘의 한글 뜻을 알면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문맥 속에서의 어휘 의미, 동의어, 반의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영어, 한글 뜻, 단어, 한글 뜻으로 공부시키려고 하세요? 도대체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도대체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영영 데피니션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냐, 덕수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래서 또 그게 무슨
너 추적하다가 무슨 뜻인데?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넌 이거 어디서 알았어요? 네이버 단어사전에서 체스를 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사 따위 알아볼 필요도 없이 첫 번째 뜻 다 똑같아요. 1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이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봐봐.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런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거 뭐니? 이거 쫓아가는 거네요? 이렇게까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굳이 그 단어의 한글 뜻. 그러면 얘는 뭐까지 배우냐면 뉘앙스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 저랑 비슷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로 맨날 공부해봤자 글쓰기 말고는 글쓰기도 사실 별로예요. 뭐냐면 저한테는 생각하다, 사고하다, 고려하다 세 가지가 다 다른 단어였어요. 특히 저처럼 한자어를 많이 접했거나 그렇게 사고를 하셨던 학부모님이시라면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시더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막 원어민이랑 대화하다가 특히 원어민한테 화나다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순간 단어를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머릿속에 한글 문장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따르는 영어 단어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 위치가 맞는지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원어민은 소피아가 많이 화가 났구나. 그냥 이렇게 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100% 영역 데피니션 암기도 안 시키고요. 그리고 스펠링 암기도 안 시킵니다. 수능에서 스펠링 물어보나요? 스펠링을 제일 많이 틀리는 저의 동료들은 누구냐면 주로 교포 직원들이에요. 이거 그냥 정말 많이 써보고 안 써보고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더 이상 핸드라이팅을 잘 안 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다 잡아줍니다. 한글로 잡아주는데요. 오히려 그 단어를 듣고 저희가 응원을 드리잖아요. 아, 내가 모르는 이러한 조합의 글자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걸 더 반복적으로 익히는 게 향후에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읽지 않을까? 라고 유추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 때처럼 다른 기호를 배우는가. 자, 세 번째. 라이팅 앤 스피킹 과목입니다. 대학교고사 부활이 가시화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구사력과 추론력입니다. 뭐냐면 A라는 질문을 가지고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잘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서 무슨 대답을 할 건지가 머릿속에 나와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구조화 능력이라고 하고 추론력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화 능력과 추론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덕스의 리터처 수업이에요. 덕스 리터처 수업은 책을 읽고 판서를 하면서 우리 때 문학 수업처럼 주제가 무엇, 등장인물은 누구, 자 이제 너희들 토론해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신데렐라를 읽고 주제가 이렇다고 대답해서 원어민이 기뻐서 뛰어나왔어요. 여자도 직장을 가져야 돼요. 얘 입장에서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얘 입장에서는 신데렐라를 읽고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청소나 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고 남자로 인해서 구두 하나 이렇게 신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 2020년을 사는 얘 입장에서는 그게 토픽인 거예요. 그게 작가의 띠인 거예요.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고등 내신의 변별력을 갖는 게 바로 서술형과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이건 뭘로 대비가 되죠? 덕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대비가 됩니다. 고등의 수행평가, 중고등의 수행평가는요, 그 쓰기만 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주고 몇 가지 이제 어떤 문법 조건이나 단어를 주고 이걸 반드시 이 주제 안에 포함을 해서 이제 라이팅을 해라예요. 이걸 늘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래서 어떤 높은 수준의 문장 이해도, 문법을 잘 알아도 높은 수준의 문장 이해와 영작 실력이 없다면,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학습 키워드가 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아카데믹 에세이 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문단을
문장을 쓰더라도 토픽 센텐스가 무엇이고 서브토픽 센텐스가 이것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마지막 컨클루전 센텐스는 어떻게 돼야 하고 이걸 배워서 이것들이 모인 포멀 에세이는 인트로덕션 패러그래프와 바디 패러그래프 3개와 컨클루전 패러그래프가 어떤 유기적, 논리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걸 배우는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스피킹 잘하는 아이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시켜주세요. 우리 여기 독서학원 아이들, 천안물당 아이들은 프레젠테이션 수업 스크립트를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책을 덮죠. 혹시 그걸 암기하는 숙제, 암기하는 연습하는 학생 있나요? 저도 못 봤어요. 열심히 써요. A라는 뭐 좋은 선생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이런 주제가 있는데 열심히 씁니다. 근데 내가 좀 안 써본 단어도 한번 써보고 문제 한번 길게 써보죠. 그리고 책을 딱 덮어요. 그리고 학원 가서 발표할 때는 늘 내가 쓰던 어휘와 문장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가 쓰기를 할 때는 어떻죠? 눈에 남기 때문에 최대한 틀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적어요. 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배우는 어휘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걸 암기하는 연습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스피킹 실력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대치동의 피모 학원은 그렇게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대치동의 그 학원은 일주일에 토플 지문 하나씩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완벽하고 아카데믹한 지문을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데 당연히 그 학원은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 학원 딱 하면은 스피킹이라고 떠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프레젠테이션 수업할 때, 그 숙제할 때 그렇게 하기 시켜주시고요. 문법. 자, 문법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문법은 중요해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언제 하냐면 이건 독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만 12세 전후로 문법을 했을 때 법칙으로서의 문법 그리고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데스크에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스펙트럼 랭귀지 할 때 꼴을 가지고 나와서 한 단어를 딱 밝히면서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너 이거 어떻게 알게 그랬더니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래. 이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이러고 있던 아이가 어깨를 쭉 피더니 대시요. 그게 머릿속에는 관계대명사 이런 용어가 아니라 대스, 관계대명사는 대. 덕세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한국식 문법을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정답이 뭐예요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답은 다 맞춰요. 설명을 못하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관사가 왜 관사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영어권에서 나온 매크로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을 보면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칠 때 동사를 액션 월드라고 가르치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동사라고 배우는 거랑 액션 월드라고 배우는 거랑 어떻게 다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배우고 액션 월드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동사로 배우면 훨씬 더 빠르고 쉬워지겠죠. 그럴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반복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어렵게 배운다. 설마 요즘도 성문으로 막 하고 계시고 그러진 않겠죠? 한번 어렵게 배운다. 3-4번에 걸쳐서 쉽게 배운다. 후자입니다. 문법은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일정 그 포인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여러 번을 반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학년 여름이나 5학년 겨울방학부터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3번에서 4번이 가장 좋습니다.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걸 안 하고 덕수에서 중학교를 맞이하면 죄송하지만 내신학원 가야 돼요.
덕수에서 문법 용어 가르치는 내신 수업을 해줄 수는 없어요. 시간 안에 푸는 방법, 문제, 연습 문제 주고 모르는 거 질문 받고 이 정도의 내신 수업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덕수학원 세배빠른 영어 교육의 정석이 무엇이냐? 뒤에 좋은 학원이랑도 연계가 되는데, 자, 리핏 시스템입니다. 덕수학원의 커리큘럼이 다니고 있지만 과연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려요. 덕수의 복화 만 레벨이면 리스닝은 몇 레벨 하죠? 9,000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덕수는 항상 보캐블러리를 3개월 앞서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3에서 6개월 후에 리딩과 리스닝에 등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던 게 다시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이어집니다. 리터러처로 이어지죠. 그래서 소설이 제일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루틴에서 돌아가다 보면 아이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마랑 선생님 보기에는 얘가 영어를 못해도 아이 스스로만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게 해주시면 돼요. 영어는 그래요. 수학은 아닌데 희한하죠.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던 걸 배웠던 인풋한 어휘를 리딩과 리스닝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 복습하면서 빨라지고 여기서 2배, 여기서 3배. 그래서 진짜 저는 솔직히 4배, 5배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진짜 정직하게 딱 3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 결국 우리 아이들은 내신과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과 수능 어학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설 원서 읽기예요. 여기 보시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덕수 아이들의 학습량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소설이 페이지 수가 제일 많습니다. 1년에 약 17권을 읽는데 4학년 정도가 되면 한 200페이지 내외의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4,000페이지 정도를 인풋하거든요. 알기 능력의 75%, 구사 능력, 쓰기 말하기의 80%를 이 영어 논술 리딩 앤 에세이에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시죠? 저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많이 얘기해주세요. 진작에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영상도 괜찮아요. 영상도. 네. 다 보셨나요? 연예인이 된 기분이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잘 와주셨어요. 좋은 학원이란이라는 주제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학원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입사했을 때 들었거든요. 학원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혼났죠? 자, 학원은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은 인풋하는 곳, 2번은 아웃풋하는 곳. 저는 오늘 끊임없이 2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은 아웃풋, 구사하는 곳이에요. 퍼포먼스 하는 곳입니다. 어머님들 한국인 관리 선생님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왜 시험만 보고 있냐? 그 시간에 단어를 공부시켜 주셔라. 단어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겁니다. 1분당 분당 단가를 책정해서 페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 시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걸 해야죠. 다 같이 앉아서 단어 쓰고 암기하는 공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동의어나 반의어 찾는 연습, 어떻게 데피니션을 해석을 해서 본단어를 유추하는 연습 이런 거는 해주고 계실 거예요. 자, 책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죠. 같이 쓰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읽고 있으면 어떡해요? 끼케야 일주일에 2번 2시간 반인데요. 여기서는 아웃풋, 퍼포먼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학원은 그냥 퍼포먼스 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일까요? 덕스? 뭐 우리 아이랑 잘 맞는 학원, 선생님이 케어를 잘 해주시는 학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좋은 학원은요, 다음 학습과 연계된 어떤 시스템을 갖춘 학원입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뭘까요? 바로 예습형 숙제입니다.
제가 아까 할 수 있으면 선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관점인데요. 예습하는 아이랑 복습하는 아이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예습하는 아이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수업 전에 예습을 해가요.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확히 다는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아까 오기 전에 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네? 선생님 뭐 질문하면 저요 합니다. 안타깝게도 원어민 선생님은 원어민도 사람인지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적극적인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발언권을 더 줘요. 물론 공평하게 시키려고 노력은 하죠. 그리고 발표를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집에 가요. 그래서 다시 예습을 합니다. 복습하는 아이의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학원에 가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요. 열심히 적죠.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몰라요. 오늘 열심히 적어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 내일은 꼭 기억했다가 답해야지. 내일은 그 질문을 안 해요. 내일 다시 학원에 가요. 난 분명히 어제 선생님이 알려준 걸 열심히 공부하고 갔지만 내일은 4배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 몇 번 더 하다 보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아이 입장에서도 좌절감이 들거든요. 어떤 아이로 키우시겠어요? 당연히 예습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습을 해가도 이 예습형 숙제와 본 수업이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똑같이 좌절감만 느끼다 와요. 예습은 똑같이 해도. 제가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1학년 때 영어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간식 시간에 애 부리는 데서 간식 먹다가 닥터하고 튀기 왔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가 이제 영유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대치동에 입성을 한 거예요. 분당에서. 갔는데 남자아이인데 그랬대요. 엄마, 선생님이 내가 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가도 내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안 해줘. 1학년이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조숙한 거죠.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우셨어요. 여기는 대치동이야. 그리고 난 앞으로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해. 그 딱 1년 하고 아이가 그렇게 되고 모든 영어에 대한 영어 책을 2년 동안 안 봤대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화책 따로 있고요. 리딩에서 복화 또 따로 하고요. 리딩 따로 하고 라이팅 따로 하고 리스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따로 하고 다 각각 다 조각조각 나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스가 아니더라도요. 다음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재원생이 아니라면 꼭 교재를 보세요. 그리고 이 교재로 숙제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뭐가 답이다? 덕수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예습이 답입니다. 예습이 답이에요. 덕수라고 하셨으면 한 달 몸비를 내겠습니다. 예습이 답입니다. 이거 어떤 선택의 순간이냐면요. 이거예요. 왜 우리 한 일주일 여행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렇죠. 일주일 안 했으니까 일주일치 숙제는 다 해가고 싶고 그거를 못하면은 꼭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은 안 나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떡하죠? 아파요. 주로 병원에 가서 알 수 없는 데가 아파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래서 학원을 하루만 안 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럼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안 되니까 학원에 전화해서 오늘은 익스큐션 노트를 주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근데 또 여기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 선택의 순간. 뭔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예습과 덕수도 다 예습만 하진 않아요. 복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습과 복습 중에 예습을 하자는 거예요. 어휘 암기, 책 읽기, 안에 가면 수업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거를 이게 답답이들이 리스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까지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이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이 굉장히 효과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리스닝입니다. 전체 영어의 전체 중에서요 유일하게 복습을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는 게 리스닝이에요. 우리 덕스는
문제를 80점을 넘기지 못하면 리스닝도 엑스트라 숙제가 나가죠. 그때 아니고서는 사실 내가 했던 리스닝 다시 듣는 아이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그냥 빈칸을 들을 때는 정말 안 들렸던 단어가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다시 써준 다음에 들으면 이 단어만 듣는 것처럼 되게 또렷하게 들린대요. 이게 시각과 청각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거든요. 자, 그렇다고 복습을 또 이 복습이 리스닝의 복습이 좋대 할사시켜요. 또 안 돼요. 집에 가는 길에 차 타고 가면서 한 번만 들려주시면 돼요. 딱 책 펼치고 내가 틀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받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네, 먼저 하신 다음에. 네. 아니, 이게 플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두꺼운 책을 읽는데 네. 이게 그냥 읽으려고 하면 속도도 더디고 네. 오래 걸리니까 얘가 이제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오디오북을 병행을 해주면 아, 좀 시간 안에 좀 읽기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네. 리스닝도 하게 되지 않나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되는지 몇 학년이죠, 학생이? 자, 이제 5학년이면요. 내일부터 그걸 하지 마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근데 다란계에 옷 젖듯이 어떻게 시켜주시냐면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3분의 2는 오디오를 듣고요. 이게 어린이들 책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앞부분은 기승전결 중에 기와 승 초반부까지는 인물 설명이나 백그라운드 설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 재밌는 책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까라바조페 형제들 읽다가 이거 그냥 러시아 이름으로 인물만 3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오디오로 읽고 내용이 어느 정도 쭉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절반으로 늘리고 그게 또 익숙해지면 3분의 2를 직접 읽고 3분의 1 초반부를 오디오로 듣고 이렇게 조금씩 한 6학년 때까지 늘려나가서 보세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오디오로 텍스트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여기 앞에 언니. 저는 아까 2009년부터 3년까지 쭉 교육의 변화를 있었는데 네. 시험의 변화는 어땠는지 수준이 올라갈 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점점 올라간 건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중고등학생이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다. 정말이에요. 진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이들의 수준은 떨어지지만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왜 시험이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그 수능도요. 예전에 절대평가 이전에는 영어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을 기점으로 우리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호길 먹은 무화과처럼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세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이 가장 많은 분포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 3등급으로 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등급 이상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수준에 올라온 아이들은 계속 많아져요. 그 아이들 안에서 다시 학교는 변별력을 갈라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문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교과서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원서, 그 다음에 뭐 학교 목표고 원래 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덧붙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난이도 좀 올라가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어를 느슨하게 하다가 시험은 변별력을 가리는 걸 만나니까요. 이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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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벅스는 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는 벅스를 선택하기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선택이 있거든요. 네. 왜 벅스는 더 사용하지 않는 책이고 언제부터 벅스를 다니고 정말 주옥 같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언제부터 복수를 다녀야 하는지 제가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었던 질문이에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니까 앞에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덕스는 왜 흔히 말하는 AR이나 SR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느냐? AR이랑 SR 이건 뭐 이제 결국에는 이유가 먼저냐 결과에서 이유를 찾느냐의 문제긴 한데요. 저는 오늘 결과에서 이유를 찾아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AR이나 SR 문제를 열심히 훈련한 아이들, 이게 정말 그 책을 덕스처럼 심도 있게 읽고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서 그 점수대가 나온다면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병행을 하시라고 저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학습한 아이들은 추론력, 사고력, 유추하는 문제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AR이나 SR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문제를 푸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철저히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요. 엄마랑 학교랑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책 다 읽었어. 그럼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죠? 주인공 이름이 뭐야? 주인공이 소피아는 어떻고 캐서린은 어때요?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프로그래밍처럼 커가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 머릿속에 되어 있냐면 다음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게 아니라요. 나올 문제를 예상하면서 정보를 뽑아내면서 읽어요. 이건 고등학교 가서 해도 돼요. 지금은 책을 읽고요. 너무 슬퍼. 너무 짜증나. 이 주인공은 왜 이래?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걸 느껴야 될 때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데 주인공 이름을 물어볼 거니까 난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면서 배경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고 몇 년도, 특히 숫자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읽어요. 저거 다 알죠. 네. 아니면 책 다 읽었다면 그래 책 갖고 와봐. 아무데나 한번 해석해봐. 이거를 답을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었다라는 전체가 부정이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쓰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저는 15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의 입학 테스트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학원마다의 영역별 이 높낮이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의 리딩이 특별히 더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라이팅은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도 책을 어떻게 계속 읽느냐에 따라서 현격히 차이가 나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 어떤 아이는 화살표 4개가 원의 모양으로 돌아가고 어떤 글씨가 어떤 방향으로 써 있다라고 쓰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주로 그런 정답을 맞추기 위한 정보를 뽑아내는 책 읽기를 했겠죠. 어떤 아이는 이건 덕스학원의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 눈을 보이는 순서대로 설명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once upon a time, long ago 하면서 그 그림에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 쓰기를 잘한다는 건 요렇게 컸던 아이들이 그래프로 가면은 이제 4학년부터는 독서에서 그래프 분석을 시키잖아요. 그래프로 가면 어떤 에세이를 쓰는지 아세요? 원래대로 그런 정보성 나열을 썼던 아이들의 그래프도 똑같아요. 몇 년도에는 뭐가 몇 프로였고 그게 몇 프로로 오르고 그래서 몇 년 중에는 뭐가 제일 높았고 이런 글쓰기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는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떤 아이를 봤냐면 시대별 대중교통의 수단의 변화, 이용의 변화 이 그래프였는데 그래서 마차, 차, 비행기 이런 식으로 있었죠. 딱 2명 봤어요. 15년 동안.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런데 이러한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환경오염까지 일으켰는지 이걸
쓴 아이가 있더라고요. 숫자는 단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결국 에세이를 잘 쓴다는 건요, 눈에 보이는 정보를 누가 더 빨리 잘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첨가하고 삭제하고 더하고 빼고 재생산해내는 아이거든요. 그러려면 책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AR, SR이 나쁘다, 좋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덕스는 이렇게 읽는 책 읽기를 집에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 학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AR, SR 이런 지수에 맞춰서 읽는 책은 집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걸 하겠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덕스를 언제 다니면 좋을까요? 자, 온라인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덕스는 고학년 때 가면,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고학년 때 가야 되는 곳이래요. 그러면 더 잘하게 된대요.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 덕스를 저학년 때 왔어야 됐어요. 이제 늦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오시려고? 덕스는 하루라도 빨리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가 재밌는 포인트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학습 능력 중에 라이팅 앤 스피킹에서 추론력 말씀을 드렸죠. 이 추론력은 모든 능력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력은 결국 이거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아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 하나도 이름도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터지는데, 이 추론력은 갑자기 확 나오지 않아요. 이 추론력이 나오기까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어휘력입니다. 일단은 뭘 읽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만들려면 뭘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해력입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조화 능력이에요. 이 구조화 능력이 덕스의 수업이거든요. 어휘도 하고 독해도 하지만 사실 덕스의 다른 학원에 없는 수업이 이 구조화 능력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든 이렇게 얇은 책이든 여기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고 서머리, 빔, 그다음에 디베이트 에세이로 정리하는 능력이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에세이가 뭘 것 같으세요? 서머리, 빔, 리액션 혹은 이제 독후감 형식의 리액션 아니면 디베이트 에세이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서머리예요. 서머리는 양극단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정말 독하 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했고 그래서 어떻다라고 세 줄을 써요. 서머리.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이죠. 어떤 아이는요, 이게 안 되니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내 언어로 새로 써요. 그러니까 서머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들을 구조화시키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든 얇은 책을 읽든 그걸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덕스의 리플처 수업이고, 그건 그냥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고학년이 돼서 덕스에 딱 왔다고 갑자기 생기는 능력은 아니에요. 이건 안타깝게도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하루라도 빨리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공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미안한 얘기지만 영어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인풋하는 공부를 할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꾸 연교 다니는 거고 어릴 때 그 영어 공부를 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일 1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학년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초등 3학년이면 영미권 4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갑자기 갭 차이를 아이들이 확 느껴요. 두 번째 그 갭 차이를 느끼는 게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예요. 수능 레벨에서 토플 레벨로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미루면 미룰수록 그 얘가 뛰어넘어야 되는, 지금은 부족하니까 뭘 채우고 가야지. 특히 이제 라이팅으로 반 배정을 주요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고가랑 리딩은 되니까 라이팅을 더 시켜야지. 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이들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여기 이제 독서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데 네. 학원이 이제 중학교 넣어가고 수요일 같잖아요. 네. 그게 참 중학생 이제 아이들 초중에서 중등 넣어가는데 서울의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워낙 시스템이 다양해서 수요일 하루만 딱 해도 이렇게 괜찮을 수 있는데 요일이 수학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대부분 월수금을 수학을 한 하루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동안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이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만 해도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이건 천안에서 정말 이제 계속 6학년이나 중학교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네요. 네네. 딱 수요일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본사에 오셨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려면 독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화목금만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이제 월수 토반 뭐 이런 식으로 독서에 이제 시간대도 다양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등 아이들이 있고 이제 시간대를 갖고 중등 아이들을 또 2번 이상 부르면 또 너무 또 이제 이러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하여 저희가 이제 수요일로 하고 있어요. 네. 수요일을 차라리 화요일이나 네, 그렇게가 이제 어려운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오면 우리 부원장님이 월요일 중학생반, 화요일 중학생반, 수요일 중학생반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이 우리 버스에 중학생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오셨던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여가지고 공사에서 왔지만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또 이제 오늘 내용 들으셨으니까 혹시라도 네, 저는 어쩔 수 없죠. 네. 엄마들이 같이 이제 중학교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수요일이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그냥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어머님 그 수요일에 안 하는 수학 학원을 찾으세요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네 그렇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답이 그게 안 나왔잖아요. 부원장님 중학생은 한 200명 모으시면 금요일까지 15개의 클래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지만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 혹시라도 저희도 본사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내볼게요. 네.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이렇게 길어져서 지금 뭐 그렇게 길어지진 않은데 1시간 무려 1시간 반이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또 식사도 하셔야 될 시간이고 하니까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지만 제가 남아서 개별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개별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을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번의 집중력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호흡도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차 등록은 데스크에서 저희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 듣고서 빨리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